66세 윤정희 합참 참모총장이 아들 준호가 오물창고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놀랍게도 가해자는 과거 윤정희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전우의 아들 최도윤 중대장이었고 군 내부의 권력으로 사건이 은폐되려 하자 윤정희는 옛 동료들과 함께 이들을 참교육하고 썩어버린 군 조직을 바로잡는다는 속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같이 시원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새벽 5시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희 합참 참모총장은 어김없이 이른 시간부터 국방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며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윤정희의 지난 40여 년 군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위 시절의 앳된 모습부터 시작해서 각종 실전 작전에서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합참 참모총장 계급장을 단 모습까지. 특히 한쪽 구석에는 블랙파이썬 작전 당시의 단체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정희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윤정희는 국방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정군의 훈련 체계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부분은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했죠. 참모총장님, 오늘 오후 국정감사 준비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각 군 참모총장들과의 간담회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윤정희는 참모총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련 현황, 병영 생활 개선 사항, 안전관리 현황까지 다양한 내용들이었죠. 윤정희는 이 모든 자료들을 직접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윤정희는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소박한 아파트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비해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윤정희의 신념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준호는 28살의 청년으로 대학 졸업 후 자원 입대해 현재 특전사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어떤 특별한 배려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당부했었죠. 준호야, 오늘도 훈련 힘들었지? 윤정희는 군복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특전사 훈련이 원래 힘든 거니까요. 준호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모자는 소박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직접 차린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희에게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윤정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간부들이 훈련병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윤정희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가끔 힘들 때가 있어서요. 준호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특전사에서라면
누구보다 강할 거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윤정이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이는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윤정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야간 훈련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 몸 관리 잘하고. 윤정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훈련 내용이 뭐니?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과 야전 생존 훈련입니다. 꽤 강도 높은 훈련이라고 하네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조심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가 부대로 떠난 후 윤정이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와 더불어 주요 정책 회의도 있었죠. 오전 10시 윤정이는 합참 회의실에서 각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군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최근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병사들의 안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입니다. 윤정이가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윤정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준호 1등병의 보호자이십니까? 급박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특전사령부 의무대 군의관입니다. 병사 강준호 의무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든 윤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여 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윤정이였지만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일만큼은 달랐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이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참모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내일 논의하겠습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윤정이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량 준비하지 말고 군용 지프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특전사령부입니다. 지금 즉시요. 윤정이는 평생 쌓아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군용 지프에 올라타며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여 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일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특전사령부까지는 평소에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군용 지프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한적한 국도에서는 속도계가 시속 12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윤정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보였던 미묘한 표정들, 부대 분위기가 달라졌다던 말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신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특전사령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윤정이가 합참 참모총장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비병들이 깍듯하게 경례했습니다. 의무대는 어디입니까?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부대 내 건물 3번입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비병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위치만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윤정이는 서둘러 의무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정이는 여러 장병들과 마주쳤지만 평소와 달리 인사를 받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안위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의무대 앞에 도착하자 한 명의 군의관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습니다. 혹시 강준호 1등병의 보호자이십니까?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윤정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의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대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군의관은 윤정이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군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중 사고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윤정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병사는 훈련장이 아닌 오물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군의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윤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물창고요? 네, 부대 뒤편에 있는 정화조 옆 창고입니다. 30도가 넘는 폐쇄된 공간에서 6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힘들어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6시간이나 윤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병사가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군의관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혹행위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40여 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윤정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군의관이 윤정이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정이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의 얼굴 한쪽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밝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군복은 흙과 오물에 절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고 곳곳에 찢어진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윤정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준호야.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씩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정이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등에도 상처가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아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8살의 성인 남성이 이렇게까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니?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어머니.
왜 말할 수 없어? 윤정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복이 무서워요.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였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이죠. 윤정이는 병실을 나서며 군의관에게 말했습니다. 담당 중대장을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는 의무대 상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40여 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자제력이 지금 이 순간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의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최도윤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최도윤은 상담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윤정이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예상과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 1등병 관련해서 오라고 하던데 혹시 누구십니까? 최도윤이 건방진 어조로 물었습니다. 강준호의 어머니입니다. 윤정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윤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보호자시군요. 윤정이는 최도윤의 태도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고 병사의 보호자를 대하는 자세도 불성실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젊은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최도윤은 건성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세도 바르지 않았고 표정에서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오물창고에서 발견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도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강준호요? 지시 불이행으로 벌을 받은 겁니다. 벌이라. 윤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물창고에 6시간 동안 가두는 게 벌이라는 말씀입니까? 군대에서는 기강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죠. 최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최도윤의 말을 들으며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훈련 중에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행동하려 했고요.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물창고에 가둘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윤정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최도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한이요? 저는 중대장입니다. 부하 병사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나약해서 문제라고요. 윤정이는 최도윤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약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윤정이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훈련할 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명령에 즉각 복종하지 않고요. 특히 강준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최도윤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요, 대학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병사들과 섞이지 않으려 하고 그런 태도가 부대 기강을 해치는 거죠. 최도윤의 말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최도윤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병사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물 창고에 가둔 겁니까? 윤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특별 훈련입니다. 최도윤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 훈련이라. 윤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 군대 보내놓고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따지러 오시더라고요. 군대가 호텔인 줄 아시나 봅니다. 최도윤이 더욱 거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윤정이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모총장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최도윤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이런 훈련을 자주 시키시는 편입니까?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죠. 군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너 그게 군기냐? 최도윤이 마치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최도윤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최도윤이 이런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상급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훈련에 대해서 말입니다. 윤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급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적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최도윤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최도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병사들을 지도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군대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부모들이 나서서 간섭할 일이 아니고요. 윤정이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도윤의 인격과 지휘 철학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만. 최도윤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최도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곧 다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최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상담실을 나서자 최도윤도 따라 나갔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를 떠나며 윤정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도윤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최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정이는 군용 지프에 올라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합참 참모총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들이 더 큰 표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이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성호 사단장이었습니다. 현재 특전사를 관할하는 사단의 지휘관이자 윤정이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 함께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윤정이는 휴대폰을 꺼내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나야. 윤정이다. 정이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박성호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당신 사무실로 갈게. 1시간 후에.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방향을 돌려 박성호의 사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박성호는 현재 55살로 윤정이보다 11살 어렸지만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신뢰해온 사이였습니다. 20여 년 전 두 사람은 블랙파이썬 작전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당시 윤정이는 작전 지휘관이었고 박성호는 현장 대대장이었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인지를 구출하는 위험한 임무였는데 박성호가 부상을 당했을 때 윤정이가 직접 그를 구출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박성호는 문 앞에서 윤정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군인다운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참모총장 되고 나서는 보기가 더 어려워졌네. 박성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사적인 일로 왔어. 윤정이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앉아서 얘기하자.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자 윤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준호 얘기야. 준호?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있는 아들 말이지?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맞아. 오늘 오물창고에서 실신한 채로 발견됐어. 박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윤정이는 의무대에서 확인한 상황과 최도윤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성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도윤이라고 했지? 그 중대장 말이야? 박성호가 확인했습니다. 네, 알아?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박성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성호야,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윤정이가 다그쳤습니다. 정이야. 박성호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뭔데? 왜 그래? 박성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최도윤 중대장에 대한 보고는 몇 번 받은 적이 있어. 어떤 보고? 윤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훈련 방식이 좀 과격하다는 보고였어. 하지만 특전사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박성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윤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정이야, 이해해줘. 특전사는 다른 부대와 달라. 극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거든. 극한 상황 훈련이 오물창고에 가두는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성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 그럼 조치를 취해줄 거지? 윤정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호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윤정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호야, 대답해봐. 박성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야. 아니, 참모총장님. 이 일은 그냥 덮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최도윤 중대장의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배경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윤정이가 다그쳤습니다. 박성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도윤의 아버지가 최병철 전 중장입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병철은
과거 블랙파이썬 작전에서 윤정이가 목숨을 걸고 구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덮으라는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야, 현실을 봐야 해. 최병철 전 중장은 지금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전우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가혹하게 대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박성호의 태도였습니다. 성호야, 내 입으로 덮으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나랑 목숨 걸고 뛰었던 전우 맞아?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준호 일은 따로 챙겨줄게.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든지. 조용히? 윤정이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아들만 빼내면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박성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전우조차 권력 앞에서는 굴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어, 성호야. 당신 입장도 이해해. 윤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 윤정이는 박성호의 사무실을 나서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사무실을 나선 윤정이는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전우조차 권력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차를 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부대 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합참 정보참모부에 연락했습니다. 정보참모부는 각 부대의 보안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부 김대령입니다. 나야, 윤정이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할 일이 있어. 네, 참모총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전사령부 3중대 구역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해야 해. 비밀리에 말이야. 김대령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떤 날짜의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영상이야.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1시간 내에 확인하고 싶어. 윤정이는 정보참모부로 직접 향했습니다. 김대령은 이미 해당 영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혼자 영상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요청했습니다. 참모총장님, 혼자 보시겠다는 건가요? 김대령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일이니까 혼자 보겠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상영실에 혼자 앉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훈련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교관들이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죠. 오전 11시경의 영상에서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될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후 1시경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도윤이 준호를 따로 불러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도윤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영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도윤은 준호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듯 했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윤정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도윤과 교관들이 준호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부대 뒤편의 오물창고였습니다. 영상은 오물창고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최도윤이 직접 창고 문을 열고 준호를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최도윤과 교관들이 창고에서 멀어지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일을 한 것처럼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경 한 병사가 우연히 창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도 괴로웠지만 더 큰 괴로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도윤의 아버지 최병철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5년 전 블랙파이썬 작전에서 윤정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시 윤정이는 작전 지휘관이었고 최병철은 현장 소대장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 최병철이 적의 매복에 걸려 중상을 입었을 때 윤정이는 직접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대위님, 저는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최병철이 말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가는 군인은 없어. 윤정이가 단호하게 답하며 최병철을 업고 철수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최병철은 윤정이에게 목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최병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정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최병철의 아들 최도윤이 태어났을 때도 윤정이는 축하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최병철은 이 아이가 크면 대위님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최도윤은 아버지의 권력을 배경으로 오만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정이가 구해낸 최병철의 은혜가 아들의 오만함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병철,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아들이 이런 인간이 되었구나. 영상을 다 본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도윤을 처벌하는 것은 곧 최병철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보다는 정의가 우선이었습니다. 더욱이 준호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영상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이제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윤정이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한기철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윤정이의 스승 같은 존재이자 블랙파이썬 작전 당시 전체 작전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죠. 현재는 전역했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사이에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블랙 파이썬 작전 당시 작성했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이어리 뒷부분에는 작전 참여자들의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우들의 이름과 번호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남아 있었죠. 윤정이는 그 목록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기철 예비역 중장, 이준석 예비역 준장, 강민수 예비역 대령, 정태영 예비역 대령. 모두 현재는 전역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먼저 한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기철은 현재 70세로 윤정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랙 파이썬 작전을 기획하고 총괄했던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했죠. 여보세요? 한기철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윤정이입니다. 정이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한기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다. 우리 집으로 와라. 주소는 알지? 1시간 후 윤정이는 한기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한기철은 문 앞에서 윤정이를 맞이했습니다. 정이야, 들어와라. 한기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거실에 앉은 윤정이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당한 가혹행위, 최도윤과의 대화, 박성호의 반응, 그리고 감시 카메라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영상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기철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이야, 상황이 심각하네. 선배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최도윤의 배경이 문제야. 최병철과는 우리도 인연이 깊잖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선배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기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옛 전우들을 불러보자. 정말입니까? 블랙 파이썬 멤버들을 다시 소집해야겠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한기철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이준석 예비역 준장에게였습니다. 준석아, 나야. 한기철이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정인의 집으로 와라. 주소 보내줄게. 두 번째 전화는 강민수 예비역 대령에게였습니다. 현재 방산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강민수는 여전히 군 관련 정보에 밝았습니다. 민수야, 긴급 소집이다. 블랙 파이썬 재집결이야. 무슨 일입니까, 형님? 와서 들어봐라. 심각한 문제야. 세 번째는 정태영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어 정보력이 뛰어났습니다. 태영아, 나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와라. 큰일이야. 한기철은 계속해서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호 예비역 대령, 박철수 예비역 중령, 오동진 예비역 중령까지.
모두 블랙파이썬 작전에 참여했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한기철의 집에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강민수, 정태영 순으로 도착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모인 블랙파이썬 멤버들은 서로 반가워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착한 것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자, 모두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한기철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이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카메라 영상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네요. 이준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도윤이라 최병철의 아들이군요. 정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한기철이 말했습니다. 최병철의 영향력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해결이 어려워. 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다르죠. 블랙파이썬 멤버들이 움직인다면 최병철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상우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입지를 구축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말이죠. 한기철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정하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할까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답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감시카메라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최도윤 주변 인물들도 조사해야 하고요.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기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는 거야. 밤이 깊어가며 전우들이 하나둘씩 떠났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윤정이는 합참 참모총장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는 삼성 계급장이 위엄 있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동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기철로부터 밤새 연락이 왔습니다. 전우들이 수집한 추가 증거들이 상당했습니다. 최도윤의 과거 가혹행위 기록들,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부대 내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정이는 특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기철을 비롯한 블랙파이썬 멤버들이 각자 다른 루트로 부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윤정이는 특전사령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들이 합참 참모총장의 정격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참모총장님 방문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경비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고 없는 시찰입니다. 3중대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비대장이 긴급히 부대 내부에 연락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합참 참모총장의 예고 없는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각 중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급히 3중대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윤정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0여 명의 간부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도윤은 윤정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그 중년 여성이 합참 참모총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최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모두 기립. 부대장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윤정희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각 간부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도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최도윤 중위. 윤정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네, 참모총장님. 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윤정희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최도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더욱 흘렀습니다. 모두 앉으시죠. 윤정희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정희는 회의실 앞쪽에 당당히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준호 1등병 사건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도윤 중위, 어제 당신은 강준호를 오물창고에 가둔 것이 정당한 벌이라고 했죠? 윤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최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윤정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진동시켰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최도윤이 필사적으로 답했습니다. 윤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명령을? 누구의 명령입니까? 상급자의 지시였습니다. 거짓말. 윤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을 벌준 게 아니라 군을 더럽혔다. 최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도윤 중위, 당신의 아버지 최병철 전 중장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도윤이 약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분은 과거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전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윤정희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건 내 아버지의 전우였어. 내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었다. 윤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합참 참모총장과 최병철 전 중장 사이의 인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윤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기철로부터의 신호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정태영이 원격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확인했던 감시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윤이 준호를 오물창고에 가두는 장면, 교관들과 함께 웃으며 돌아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정당한 훈련입니까? 윤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의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수가 수집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윤의 과거 가혹행위 기록들,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서, 부대 내부의 은폐 시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지금 이 순간 국방부 내부망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윤정희가 선언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간부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정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네, 장관님. 참모총장, 지금 무슨 일입니까? 긴급 감찰팀을 파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네,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윤정이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부대 지휘부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최도윤 중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즉시 구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전면 재편됩니다. 윤정희의 선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흘렸습니다. 윤정희의 단호한 조치로 특전사령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최도윤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부대 전체가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익명신고 체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윤정희는 오늘도 국군수도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준호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치료받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로비에서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윤정희를 불렀습니다. 윤정희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2달 전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많이 좋아졌구나. 윤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제 부대로 돌아갈 수 있겠니? 엄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윤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시는 너 같은 병사가 생기지 않게 할 거야. 두 모자는 함께 특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복귀를 위해서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정수 중령이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수는 윤정희가 직접 추천한 인물로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준호 1등병,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김정수의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준호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김정수는 준호를 새로 조성된 부대 시설들을 안내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상담실, 휴게 공간, 그리고 고충 처리를 위한 전용 신고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수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동기들과 재회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준호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 역시 지난 2달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정말 많이 기다렸어. 동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준호가 답했습니다. 윤정희는 아들이 동기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윤정희는 한기철을 비롯한 블랙파이썬 전우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희야, 이번 일로 군 전체가 많이 변했어. 한기철이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윤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정희, 내가 시작한 일이야. 우리는 도움만 준 거고.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정태영이 최근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정군에서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죠.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윤정이는 전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명예로운 군이지 썩은 권력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런 신념으로 군 복무를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나서야 해. 한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블랙파이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저녁에 윤정이는 준호와 함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 만에 맛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니? 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윤정이는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맞아, 준호야.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어머니처럼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합참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었습니다. 예방 교육 강화, 신고 체계 개선, 처벌 기준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가혹행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윤정이가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군에 미친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윤정이는 전국 주요 부대를 순회하며 새로운 정책의 정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지휘관들의 의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윤정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여 년 군 생활 중 가장 힘들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정군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이제 부대에서 모범적인 선배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윤정희 참모총장이 보여준 것처럼 힘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이념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된 관습에 맞서는 신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인 인연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악용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윤정희 참모총장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수전 사령관 출신 아버지 강무혁의 아들 준호가 군견 훈련 중 심각한 사고를 당해 피투성이로 실려오면서 시작됩니다. 단순 사고라던 부대 보고와 달리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건 아닐까요? 전설의 특수전 요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부대 전체가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혁은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며 옛 전우들을 소집해 부대와 정면으로 맞서며 전면 개혁하고 치유와 희망을 되찾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70세의 박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가슴팍에는 바렌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였습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새벽 운동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젊은 시절 철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특수부대 복장을 한 20살의 철수가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특수전 사령부 창설 멤버로 참여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준장 계급장을 달고 부하들과 함께 찍은 퇴역식 사진까지 한 사람의 군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나가세요? 아들 박민수가 군복을 입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28살의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오늘은 부대 복귀하는 날인데 좀 쉬시죠. 군인이 몸 관리 안 하면 어떡해? 철수가 운동화 끈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부대에서 제대로 하고 있냐? 군견들이 말 안 들으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당연하죠. 아버지 아들인데.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벨기에 셰퍼드가 좀 사나운데 제가 길들이고 있어요. 박철수는 예비역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1970년 베트남 전쟁에 특수부대 하사로 참전했고 그 후 특수전 사령부에서 30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후배들을 키워냈습니다. 군에서는 철수 형님이라고 불리며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습니다. 특히 그가 훈련시킨 제자들은 지금 군 곳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부대에서 조심해라. 철수가 아들의 어깨에 상처투성이인 손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포탄 파편에 맞아 생긴 흉터들이었습니다. 군견부대라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특히 사나운 개들은 더욱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대장님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한다고 하시던데요. 부대장이 누구야? 철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김정은 대령이요. 아버지 제자라고 하시던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훈? 정훈이가 벌써 대령이 됐나? 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직접 키운 놈이지. 철수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릴 때 정말 말 안 듣는 녀석이었는데 이제 부대장까지 됐구나. 민수는 현재 육군 중위로 경기도 소재 군견훈련소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부대장인 김정훈 대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특히 군견 훈련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배웅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제자가 아들의 상관이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훈이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철수가 당부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내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경례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전우들, 특수전 사령부에서 밤낮으로 훈련시켰던 제자들. 그 중에는 지금 사단장, 군단장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정훈도 그런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 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훈련시킨 놈이 이제 부대장이라니.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군사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옛 전우들이나 제자들과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노년이었습니다. 점심때 철수는 근처 한식당에서 동년배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회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철수야, 민수 잘하고 있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군견부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철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대장이 내 제자더라. 오, 그럼 든든하겠네. 다른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어떤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김정훈이라고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직접 키운 놈이야. 철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자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도 있고 걱정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민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고 게다가 자신의 제자가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내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군인들의 복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졌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말 혹독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긴 하잖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군견한테 물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겠어. 군인이니까. 철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게다가 정훈이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날 밤 철수는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입은 다리 부상 때문에 가끔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운동을 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제자 김정훈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박철수는 평소처럼 근처 도서관에서 군사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독서실에서 베트남 전쟁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수님이십니까? 저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 중위님께서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군견 훈련 중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병원에 오셔서.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전화를 끊고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군견 훈련 중 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개를 무척 좋아했고 동물들과도 잘 지냈는데.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도 과속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기사가 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철수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민수의 상황을 물어보니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철수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춘장님, 김정훈 대령이 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오시는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훈아, 민수는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군견한테 물렸다는데 얼마나 심한 거야? 김정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벨기에 셰퍼드에게 목과 팔 부위를 심하게 물려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수술? 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수술까지? 준장님, 일단 앉으세요. 김정훈이 철수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곧 나와서 설명드릴 겁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김정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훈련시킬 때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훈아,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추궁했습니다. 민수가 군견 다루는 건 원래 잘했는데. 그게. 김정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벨기에 셰퍼드가 예상보다 공격성이 강했습니다. 민수 중위가 훈련 중에 방심한 순간. 방심?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언제 방심을 해?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개들과 잘 지냈다고. 김정훈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군견이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되어서. 갑자기 흥분? 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군견이 갑자기 흥분할 이유가 뭐야?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급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응급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목 부위 상처가 상당히 깊어서. 깊다는 게 얼마나 깊은 건가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 부위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팔 부위도 신경 손상이 있어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철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했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마취가 깨면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이니까 가족분만. 의사가 김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정훈이 나서려 하자 철수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정훈아, 넌 부대로 돌아가. 나 혼자 있을게. 하지만 준장님. 김정훈이 망설였습니다. 가라고 했잖아. 철수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부대 일도 봐야 하고. 김정훈과 다른 장교들이 떠난 후 철수는 혼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김정훈과의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일관성이 없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방심이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방심할 리가 없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환자분이 이송될 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동물에게 물린 상처치고는 너무 심했거든요. 이상했다고요?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마치 군견이 미친 것처럼 물어뜯은 흔적이었어요.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군인들이 계속 사고였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철수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목격자는 없었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군부대 일이라서 민간인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틀 후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목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본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친 내가 뭔 잘못이야.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상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마치 군견이 미친 듯이 물어뜯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 벨기에 셰퍼드가 평소와 달리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민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 대령님이 갑자기 제게 그 개를 직접 훈련시키라고 했어요. 갑자기? 철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네, 원래는 경험 많은 하사관이 담당하던 개였는데.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내가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철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개가 목줄을 끊고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미친 것처럼 목줄을 끊었다고.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견 목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 저도 이상했어요. 새 것이었는데.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좀 쉬어라. 아버지가 알아볼게.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여? 내 목이 거의 뜯어질 뻔했는데. 철수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군견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예비역 준장의 위세로 부대 출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대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장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김정훈이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중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래,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 철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김정훈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대 기밀 구역이라서. 기밀?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군견 훈련장이 무슨 기밀이야? 요즘 보안이 강화되어서요. 김정훈이 변명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철수는 김정훈의 태도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훈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철수가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뇨? 김정훈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규정? 철수가 냉소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나한테 규정 타령이야? 김정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장님, 지금은 제가 이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예전과는 다르다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르다고?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이런 놈이었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김정훈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한 하사관이 다가와서 김정훈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준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김정훈이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민수 중위는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을 뭘 처리해? 아, 그게 아니라. 김정훈이 말을 바꿨습니다. 치료비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철수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대를 나오면서 철수는 한 병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습니다. 야, 잠깐만. 철수가 병사를 불렀습니다. 네, 준장님. 병사가 격리했습니다. 너 박민수 중위 아냐?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 봤냐? 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병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어? 군견이 그렇게 사나운 개가 아니었거든요.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는데 그날만 갑자기 뭐? 철수가 추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약 같은 걸 먹인 것 같기도 하고. 병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약?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훈련 전에 사료에 뭔가 섞어서 줬거든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군견을 흥분시켜서 아들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철수가 다그쳤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병사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병사는 겁에 질려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정훈이 의도적으로 아들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전우들, 특수전 사령부 출신 제자들, 아직 현역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비역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창수야? 나 박철수야. 철수가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의 원수를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누구인지 그리고 박철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철수의 집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특수전 사령부 출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달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 전후의 힘이었습니다. 철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첫 번째로 도착한 이창수 예비역 소장이 물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창수야, 우리 민수가 당했어. 철수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그놈이 의도적으로 군견을 흥분시켜서 민수를 공격하게 만든 거야. 뭐라고?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정은이 그런 짓을? 곧이어 다른 전우들도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회 회장인 최동식 예비역 대령, 현재 국방부에서 일하는 박영호 준장, 특수전 사령부 출신으로 현재 대기업 경호실장인 김대한까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의 노장들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철수 형님, 정확히 어떤 증거가 있나요? 박영호 준장이 물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어. 철수가 어제 만난 병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군견 사료에 뭔가 약물을 섞었다고 했어. 그럼 확실하네. 최동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놈을 그냥 둘 순 없지. 김대한이 나섰습니다. 형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정은 그놈이 요즘 부대에서 말썽이 많았어요. 병사들 가혹행위도 있었고 군수품 횡령 의혹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횡령? 철수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런 놈이었나? 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봐주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김대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상급 부대에 연줄이 있는 것 같아요.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국방부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이 사단장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단장? 철수가 물었습니다. 누구? 전광수 소장이요. 박영호가 답했습니다. 철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전광수? 그놈도 내가 훈련시킨 놈인데. 네? 전광수 소장도 형님 제자인가요? 창수가 놀랐습니다. 그래, 김정훈이랑 동기야.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둘 다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키운 놈들이지.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님, 일단 김정훈부터 압박해봅시다. 최동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대로 가서.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정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봐. 창수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가 차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장님, 저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네, 민수중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철수는 전우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부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1시간 후에요. 전화를 끄는 철수는 전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일단 혼자 가볼게. 철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김정훈이 입을 안 열 수도 있어. 1시간 후 철수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철수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김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중일. 정말 사고였습니다. 사고? 철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군견 사료에 약물 섞은 것도 사고야? 김정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바보로 보여? 철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50년 군 생활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김정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준장님 오해입니다. 정말로. 오해? 철수가 일어서며 김정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거의 죽일 뻔하고 오해라고. 커피숍 안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김정훈은 철수의 기세에 눌려 말을 못했습니다. 정훈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철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민수를 해쳤어?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철수가 더욱 다그쳤습니다. 누가 시켰어? 그때 김정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정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훈이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준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준장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조심하라고?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김정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예전이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김정훈이 나가려 하자 철수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끝까지 얘기해. 손 떼세요. 김정훈이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역이고 준장님은 예비역이에요. 더 이상 제 상관이 아니라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정훈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중위는 조용히 전역시킬 겁니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혼자 남은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훈의 마지막 말에서 더 큰 음모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조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전우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창수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놈들이 만만하게 보나 봐. 이틀 후 박철수와 전우들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영호 준장이 국방부 인맥을 통해 김정훈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최동식이 참전용사회 차원에서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철수야, 큰일 났어. 박영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 뭐라고? 철수가 놀랐습니다. 김정훈이 먼저 보고서를 올렸어. 민수가 규정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무마하려 한다고 했어. 철수는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박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수 전역 처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의가사 전역으로. 의가사 전역?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민수군 경력에 오점이 남는 거잖아.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동식이 다급하게 철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참전 용사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최동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문제? 회장 선거에서 나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 일을 빌미로 삼고 있어. 최동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개인적 원한으로 참전 용사회를 이용한다고 공격하고 있어.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까지 피해를 보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최동식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한에게서도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대한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부 감사가 들어왔는데 제가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 철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번에 형님 일로 제가 회사 정보망을 이용해서 김정은 조사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김대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칫하면 저 해고될 수도 있어요. 철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던 전우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창수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철수야,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뭐라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민수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해. 철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민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인 것 같아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철수가 놀랐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아마 초기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됐네, 정말. 돌아보니 김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전광수 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광수?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왔나?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전광수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수중이 상태가 어떤가요? 철수는 전광수의 차가운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광수야, 너마저. 준장님. 전광수가 철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포기? 철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뭘 포기하라고? 헛된 희망 말이에요. 김정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전광수가 나섰습니다. 준장님, 사실을 말씀드리죠. 민수중이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전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장님이 너무 과거에 안주하고 계셔서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철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광수야, 내가 왜? 왜냐고요? 전광수가 비웃었습니다. 준장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왜 준장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준장님 같은 꼰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 거죠. 그럼 지금까지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것도 존경한다는 것도 다 가짜였어요. 철수는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배신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당한 일이 자신에 대한 복수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민수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복은 어려울 것 같네요. 김정훈이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감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준장님도 조심하세요. 전광수가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면 준장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둘이 떠난 후 철수는 병실 바깥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평생 믿었던 제자들은 배신자였고 도우려던 전우들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철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고 자신을 도우려던 전우들은 모두 곤경에 처했습니다. 5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준장님.
중환자실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상철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철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상철아. 철수가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왜? 준장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윤상철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너도 나를 버리려고 왔나? 철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윤상철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준장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김정훈이나 전광수 같은 놈들과는 달라요. 철수는 윤상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훈과 전광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요. 더 큰 세력? 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현역 장성급 인사들입니다. 윤상철이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특수전 사령부 출신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세력이에요. 철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준장님은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윤상철이 설명했습니다. 준장님을 무너뜨리면 다른 원로들도 위축될 거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민수를. 철수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네, 준장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윤상철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상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철수가 서류를 받아보니 김정훈과 전광수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군수품 횡령, 부대 내 가혹행위, 심지어 민간업체와의 유착까지. 이게 다 사실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윤상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훈은 군견 관련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약품을 쓰지 못하고 민수중이가 감염된 거예요. 철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수 상태도 치료할 수 있어요. 윤상철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국정원 인맥을 통해 최고의 감염병 전문의를 섭외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상철아, 고맙다. 준장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윤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준장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제자들이 더 많아요. 김정훈이나 전광수 같은 배신자들은 소수예요. 정말이야? 네, 제가 은밀히 연락을 취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준장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윤상철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현역에 있는 준장님 제자들은 이번 일에 분노하고 있어요. 철수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누구누구야? 박민호 준장, 이태식 대령, 김종원 대령. 모두 현재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에요. 윤상철이 명단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준장님 제자가 있어요. 청와대? 네, 국가안보실에서 일하는 송재훈 부장입니다. 윤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철수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윤상철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싸움이 될 거예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누가 뒤에 있는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합참 차장 황덕규 대장입니다. 윤상철이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번 일의 배후예요. 황덕규? 철수가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놈. 아시는 분인가요? 그래, 예전에 내가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일 때 그놈이 참모였어. 철수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도 권모술수나 부리는 놈이었지. 지금은 합참 차장까지 올라갔어요.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합참의장 후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황덕규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맞습니다. 기존 원로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라인을 구축하려는 거죠.
그때 간호사가 와서 민수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침상 곁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그리고 이 기회에 썩어빠진 군 간부들을 다 뿌리 뽑을 거야. 윤상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준장님, 내일부터 반격을 시작하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과 인맥,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다져진 불굴의 정신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철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덕규든 누구든 어떤 놈들인지 보여주자. 철수는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계획도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철수의 집에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역 장성들과 예비역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윤상철이 은밀히 섭외한 철수의 진짜 제자들이었습니다. 준장님, 박민호 현역 준장이 경례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태식 대령, 김종원 대령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송재훈입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고맙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준장님.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준장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도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송재훈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황덕규 차장의 비리 증거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때 윤상철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큰일입니다. 김정훈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군견부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상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아요.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자. 준장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현역이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야. 일행은 군견부대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김정훈과 전광수가 부대원들을 동원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김정훈이 돌아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준장님, 여기 왜? 증거 인멸하려고? 철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 전광수가 나섰습니다. 준장님, 지금 불법 침입이에요. 물러가세요. 그때 박민호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 박민호 준장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를 감찰한다. 김정훈과 전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찰? 그래, 군수품 횡령, 부대 내 가혹행위, 그리고 민수중위 사건까지 전부 조사할 거야.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황덕규 합참 차장이었습니다. 뭔 소동이야? 황덕규가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준장,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민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차장님, 정당한 감찰 업무입니다. 감찰? 황덕규가 비웃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그때 송재훈이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입니다. 황덕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청와대? 네,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송재훈이 공문서를 내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황덕규는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야.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덕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박철수? 황덕규가 철수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늙은이가 나서지 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다고.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군인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 무슨 시대 타령이야? 기본? 황덕규가 웃었습니다. 당신들 같은 꼰대들이 군을 망치고 있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야 해. 그때 철수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황덕규, 너 베트남 전쟁 때 도망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뭐라고? 황덕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972년 2월 1사단 작전 중에 너 혼자 도망가서 동료들이 전사한 거 기억 안 나? 철수가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황덕규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숨기고 승진한 거지. 철수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탈영병이 합참차장까지 올라가다니 참 대단하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참차장이 베트남 전쟁 탈영병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황덕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철수가 윤상철에게 눈짓했습니다. 윤상철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확인한 베트남 전쟁 당시 작전 기록입니다. 황덕규 당시 중위의 탈영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황덕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 같이 망하자. 황덕규가 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망하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송재훈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후 말했습니다. 황덕규 차장님 지금부터 구속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곧이어 헌병들이 나타나서 황덕규를 체포했습니다. 김정훈과 전광수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정훈이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부대는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다쳤던 훈련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복수를 해줬다. 이제 안심하고 회복해라. 5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2달 후 박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목의 흉터는 남았지만 건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의지가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군 전체가 변했잖아요. 실제로 황덕규 사건 이후 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특수전 사령부 출신들의 영향력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군이 깨끗해졌어요. 윤상철이 찾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모두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김정훈이 부대장으로 있던 군견훈련소는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으로는 철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정성훈 대령이 부임했습니다. 준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이 다짐했습니다.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겠어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군 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정훈과 전광수는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황덕규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아 구속되었고 군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준장님, 법정에서 김정훈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 아들 위해 군 부패 척결, 70세 노장군의 마지막 전투 등의 제목으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TV에 나왔어요. 민수의 아들 철수의 손자인 10살 박지훈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철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할아버지는 그냥 아빠를 지킨 거야. 하지만 사회적 반향은 상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참전 용사 예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인정받게 됐어. 이창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어. 최동식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철수 형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뭉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철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키운 제자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지만 진짜 제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장님, 박민호가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군 개혁 작업에 참여해달라고요.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공직에 나서는 것이 맞는지. 아버지 하세요.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야 군이 바로 서요. 결국 철수는 국방부 군 개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국방부에 나가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준장님, 요즘 젊은 장교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준장이 물었습니다. 기본을 가르쳐야 해. 철수가 답했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거야. 개인의 출세나 이익이 아니라. 철수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장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군 기강 확립에 대한 그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철수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구술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후세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정말 무서웠어요? 손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해. 이번 사건을 통해 철수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진정한 동료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어요. 편히 지내기는 뭘 편히 지내. 철수가 웃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너희들 가르치고 손자 교육시키고. 1년 후 철수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전투 마이너스 아들을 지킨 아버지의 50년 군 생활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회에서 철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했나?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에요. 손자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과 제자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수야. 철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네, 아버지.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올바른 군인이 되겠어요. 저녁 무렵 철수는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보았던 석양과는 다른 평화로운 석양이었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어. 마지막에 이겼어.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지켰고 군도 바꿨고 후배들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찬 인생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군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긴다는 사실. 결국 정의란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용기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위기 상황에선 그 쉬운 것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